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혁준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모두의 관심은 물가 안정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제 물가가 요즘 너무 높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물가를 잡아야 되는 또 국가적인 어떤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하지만 물가가 잡히기가 좀 어려운, 특히 이제 농산물 중심으로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뭐 할인 대책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상 지금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고 가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한 주간의 경제 분야를 달군 생생 코멘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국은행이 어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도권 경제력 집중화 현상이 몇 년 새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를 냈죠. 지역 경제 현황 보고서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수도권에 얼마나 좀 집중이 되고 있느냐 이걸 이제 얘기를 했어요. 실제 이제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경제 파이 중에서 전체적인 생산을 중심을 놓고 본다 그러면 수도권이 2015년도부터 이제 사실 수도권의 50%가 비율이 넘어갔거든요. 생산에서.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줄었느냐, 더 늘어났냐 봤을 때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70%까지 더 늘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이제는 생산력을 본다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사실상 70%가 치중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 사실 15년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방 분권화 얘기가 나왔지만은 사실상 지방 어떤 경제 활동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산업시설들이 발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줄었고 이게 더 서울 수도권에 이제는 계속적으로 몰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서울 집중화 현상부터 대부분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리는 건 이미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이번 보고서에서 지역 격차별 특징도 나와 있었습니까? 그렇죠. 지역 격차가 더 심해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방 같은 경우를 본다 그러면 일단 청년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청년이 없다 보니 당연히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고 다 대도시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지방 같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거 아세요? 이제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한 군 같은 경우에는요. 40대, 50대도 청년으로 봅니다. 그 정도로 사실 고령화가 너무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소비 인프라가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돈 쓸 사람이 이제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는 예를 들어서 뭐 중소 지역에서 마트 하나를 열어요. 근데 소비력이 없는 분들만 있다 그러면 그 마트가 생계가 되겠습니까? 생활이 안 되겠죠. 뭐 영업 활동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상점이 안 생기고 마트가 안 생기고 마트가 안 생기니까 생활이 불편하니까 또 사람들이 안 오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비 여력도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평균 소비 성향도 이 서울 수도권과 지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지방화, 국가 균형 발전 등은 빠지지 않는 좀 국가 정책 과제 아니었습니까? 사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을 하겠다. 맞습니다. 그렇게 서울 개발 제한을 풀겠다 또 이런 말까지 했는데 이런 결과를 보면은 사실은 효과가 좀 있을까 의문이 생기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의 아젠다, 국가의 아젠다는요, 항상 이제 지방으로 말 그대로 경제 발전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의 개발들이 다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거든요. 신도시만 해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 사당을 세종으로 이제 완전하게 이전하겠다. 이게 지금 2031년 국회 세종
의사장이거든요. 이게 이제는 완공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차질의 계획 없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뭐 정부의 의지가 표현된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뭐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걸 환영하고 있는데 근데 굉장히 반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이 갑자기 공공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그 직원들 다 싫어하거든요. 가족들도 같이 내려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반대도 굉장히 많긴 많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지방 경제가 살아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증시 흐름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10만 전자, 20만 닉스 기대해도 되나요? 사실 우리 증시가 오랜만에 활기찬 것 같은데요. 네. 최근 국내 증시 상황 간단히 짚어주신다면요. 요즘에 말이 좀 바뀌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 닉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22만 닉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2만으로 올랐군요. 네,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업황 중심으로 굉장히 뜨거운 열풍을 좀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고 네. 상선전자가 지금 장중 8만 원대를 뚫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7만 9천 원 선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18만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증시가 지금 이제 IT 계열 쪽, 특히 이제는 반도체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투자하는 관점에서 여러분께서 꼭 보셔야 되는 게 항상 수급이라는 게 있어요. 수급이 한번 타면 계속 오르거든요.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훈풍이 붑니다. 2024년도에는 그거를 내다보고 미리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조정은 받습니다. 항상 주식이라는 게 이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조정은 받는데 전반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 지금 많은 수급이 지금 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대장주들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두 기업에 대한 실적 기대감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컨센서스 그러니까 실적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만 닉스 이게 아니라 이제 22만 닉스 이렇게 된 것처럼 정말로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들이 점점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이제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조 한 3천억 원 정도 이렇게 된다. 항상 제가 이게 뭐 1조 3천억 원, 뭐 2조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안 오세요. 어쨌든 간에 일단 오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의 한 달 전 예상치와 또 한 달 후의 예상치가 계속 바뀌는데 점점 시간 갈수록 점점 더 상향치가 올라가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유 도대체 메모리면 메모리지, 반도체면 반도체지, 고대역폭 메모리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고대역폭 메모리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AI 많이 쓰시잖아요. 네. AI를 하게 되면은요, 그 GPU 우리가 보통 이제 NVIDIA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GPU 옆에 메모리가 들어가는데 고대역폭 메모리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 고대역폭 메모리가 없으면 사실상 그 GPU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장 먼저 양상한 데가 SK하이닉스예요. 그 다음에 쫓아가고 있는 게 삼성전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고대역폭 메모리가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 이거를 또 잘하는 데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훈풍이 불고 있다. 미래의 값어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두 종목 중 한 가지만 투자한다면 네. 평론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뭐 반도체 딱 이러면은 삼성전자 딱 이랬을 텐데 고대역폭 메모리가 지금 훈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놀라운 게 고대역폭 메모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양상한 데가 SK하이닉스입니다. 기술력에 가장 뛰어나요 지금. 그리고 이제는 NVIDIA의 전략 납품 회사가 SK하이닉스거든요. 만약에 뭐 SK하이닉스가 있고 삼성전자가 있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은 물론 뭐 투자의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하시겠지만은 지금 시장 전체로 본다 그러면 AI 반도체 이 부분에서는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앞서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뭐 투자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중심은 이런 업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경기가 계속 상승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 개선 여지가 많은 상황인가요? 그렇죠. 뭐 지금 뭐 시장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트랜스포스라고 있어요. 그 시장 조사 업체인데 여기서 보면은요 올해 1분기 디램 고점
고정 거래 가격이 평균 20%, 낸드 플래시도 20% 높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또한 디램 익스체인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가 상황이 계속적으로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다. 왜? 사실상 코로나 시대 때는요. 반도체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 일상으로 회복이 됐을 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쓰기 시작합니다. 고금리 되니까 돈을 안 쓰거든요. 그러면 가장 안 쓰는 게 뭐냐면 핸드폰 안 바꿔요. 핸드폰을 빨리 바꿔줘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잘 나갈 텐데 핸드폰 안 바꾸죠. 그다음에 컴퓨터 안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디램, 낸드 플래시가 수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많고 재고도 많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면서 수요가 살아날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시장의 정만치들이 반도체에 대한 훈풍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나라의 양대 반도체 업계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 분위기가 나왔었고 계속적으로 말씀했던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생생 코멘트 살펴볼까요? 영국 중앙은행이죠. 잉글랜드은행 앤드류 베일리 총재의 말이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 기대 비합리적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올해 금리가 인하될 만한 상황이라는 게 비합리적이지 않다. 글로벌 충격이 줄고 있다는 견해 같은데요. 아닌 게 아니라 지난주 연준에서도 올해 금리 인하가 3회 정도 있을 것이라고 했고요. 서구 선진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스위스가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했어요. 그렇죠. 스위스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 그러실 거예요. 아예 금리 인하가 무슨 의미야? 그랬을 텐데 일단은 고금리 상태면은요. 왜 고금리를 하냐 이거죠. 물가가 높다 보니까 이 물가를 잠재우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합니다. 고금리면 뭐예요? 금리가 높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다 은행으로 빨아들이거든요. 그럼 시중에 돈이 없어져요. 그럼 경기가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낮아지게 되는 흐름이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그래왔어요. 너무 물가가 높다 보니 물가 잡기 위해서 고금리 상태였습니다. 근데 경기가 위축이 되잖아요.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서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가가 어느 정도 잠재워졌으니 물가가 내려갔으니 금리를 이제 내릴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주요 선진국들이 언제 내리지?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리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요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 코인 시장이에요. 투자자산 시장에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 중앙은행이 예를 들어서 금리를 내릴 거야 이러다 보면은 사실상 이제 투자 자금이 또 몰리게 되는 거고요. 드디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가 도래한다. 그럼 이제 돈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금리 인하고 그게 지금 스위스 중앙은행이 먼저 움직였고 그다음에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멕시코도 0.25%포인트 정도 내렸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연준이 언제 내리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또한 연준이 내리면 우리나라는 언제 내리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는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인하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매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글로벌 통화 정책 전환이 시작됐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정말 한국은행은 어떤 입장일까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울퉁불퉁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울퉁불퉁이 뭐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자체가 지금 올랐다 내렸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타이밍을 재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 금리 내리지? 근데 이제 물가가 2%대가 항상 목표치인데 2%로 내려오기에는 내려올 것 같으면서도 같이 또 올라가고 내려올 거면서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울퉁불퉁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우리나라의 이제는 한국은행 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창용 총재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울퉁불퉁하다. 그 뜻은 뭐냐면 변동성이 심해진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다가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우리나라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2% 정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얘기는요. 시장의 참여자들이 1년 동안에 이제 물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예상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물가가 더 높아질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왜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생각해 보세요. 물가는 막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근데 내 연봉은 그대로인 겁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아, 연봉 좀 올려주세요. 임금 좀 올려주세요. 그러겠죠. 그러면 사실상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요, 그게 또 물가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럼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아우, 임금 인상 해줬으니 가만히 있습니까? 물건값 올려야죠. 그 다음에 시설 투자 비용도 높아지니까 물건값 올려야죠. 그럼 물건값 올라가니 당연히 또 물가가 또 자극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번에 올랐기 때문에 아, 이거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조금 더 우리나라는 뒤로 밀릴 수가 있다라는 이제는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는 기대할 만하나, 하지만 아까 이청용 총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울퉁불퉁 하면 조금 더 변동성이 심해지지 않을까,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권혁정 평론가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금리 인하 시점을 네.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지 저는 궁금해요. 7월 아니면 8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준에서 먼저 움직일 거고요. 네. 아마 6월에 한번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7월이나 8월쯤에 우리는 이제는 금토일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는 아마 금리 인하가 한번 단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는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또한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 좀 빠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빠르신 분들은 이미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미 네. 금리 인하 시그널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서 사실상 이번 연도 초, 물론 지금도 초지만은 1월 달 아니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투자 자산 시장에 많이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또 돈을 버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제는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움직였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뭐 경제에 관심 있고 나는 좀 경제 흐름을 좀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법률 방송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시면은 큰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픽스 첫 번째 주제는요. 청약제도 대거 개편 달라진 점은입니다. 혼인과 출산에 유리하도록 청약 제도가 개편됐습니다. 부부가 각각 청약이 가능하고 가점을 계산할 때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제였죠. 25일부터 새로운 청약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청약 제도에서 있었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사라졌다는데 뭔가 어떻게 바뀐 건가요? 저는 사실 청약 제도가 너무 말이 안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는 신혼부부들한테 너무 불리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저는 정상화됐다고 봐요. 이제 와서 뭐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혼인에 따른 청약주택 불이익이 이제 해소가 되는데 그 혼인 신고 전에 청약 당첨이 되면은요, 이제 내가 이제 소유한 이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 청약을 하게 되면 중복 당첨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내가 청약을 했던 기록이 있으면 특공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어떤 뭐 여기도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는 제가 있고요, 와이프가 있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예전에 청약에 당첨된 경험이 있는 거야,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뭐 예산도 안 맞고 이래서 당첨은 됐지만은 내가 그걸 계약까지는 안 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두 분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청약을 넣었는데, 근데 이제 청약을 넣으려고 딱 하니까 특공을 넣는 거겠죠. 생애 최초 특공을 딱 넣는데 특공을 못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와이프가 결혼하기 전에 청약을 했던 기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실. 뭐 이거 예전에 했던 청약 당첨된 기록이 있다고 해서 특공 자체가 안 됐다군요. 생애 최초가 안 되다 보니까 계약도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번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록이 있더라도 내가 과거에 당첨된 흔적이 있더라도 뭐 만약에 특공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저는 이거 되게 현실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불이익들이 지금 사라졌다. 사실상 이런 불이익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결혼해갖고 특공 넣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뭐 와이프가 과거 기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하는 순간 나는 이제 특공을 못 넣게 되거든요. 생애 최초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안 하는 거죠. 혼인신고를 안 하고 네. 혼인신고 안 하다 보니까 사실혼 관계라고 하지만 애를 안 낳죠, 일단.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대책이 어떻게 하면 출산율 높일까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지금 0.72명입니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사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시니어 분들도 많으실 거고 나이 드신 분들 있을 텐데 여러분의 연금을 누가 책임질까? 결국에는 이제 사실상 이제 젊은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0.72명이면은
안 되잖아요, 사실. 두 명이 만나서 한 명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네네. 그래서 가장 큰 고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눈에 띄는 게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혼인신고나 결혼을 미루는 분들도 적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말이 안 됐던 거예요. 사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와이프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내가 이제 청약을 넣으려고 딱 간 거예요. 근데 항상 넣을 때마다 1, 2점 차도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1, 2점 차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와이프도 결혼하기 전에 청약을 가입했었어요. 근데 내가 청약을 넣으려고 그러면 와이프 거는 계산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 것만 하는 거예요, 내 것만. 너무 하나는 완전히 버리게 한 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바뀐 게 뭐냐 그러면, 야, 그러면 배우자 거 50% 인정해 줄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그 와이프 거에 배우자 거에 청약 가입 기간에 대해서 50%를 인정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5년 청약 통장 가입했습니다. 그럼 이게 7점이거든요. 네. 네, 배우자가 4년 가입했으면 6점이에요. 그럼 과거 같았으면 나는 7점 가산입니다. 가점제인데 그럼 7점만 갖고 들어가다 보니까 좀 밀리는 거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배우자 거 50% 인정해 주니까 3점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지금 바뀐 제도에 의하면 이제 10점이 되는 거죠. 그럼 훨씬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약 통장에 배우자 모두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제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간다는 얘기는 이제 애를 또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정부가 애 낳아라라는 어떤 정책으로서 이제 이번에 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동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 보니까 특별 공급 청약이 어려웠는데요. 이 부분도 개선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 공급 청약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가 나왔는데, 일단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억 한 2천만 원까지 이제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특별 공급이에요. 근데 공공분야의 특별 공급 1억 2천만 원이면 사실상 연봉이 각각 6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거 커튼에 딱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청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공공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좀 늘려줬습니다. 합산 연소득이 1억 6천만 원까지 청약이 좀 가능해지도록 이제는 이번에 예의가 나왔고, 저는 그래서 좀 잘 바뀌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바뀐 게 이런 연소득 기준도 바뀌었지만은 또 하나의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부부의 중복 신청이 좀 가능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겁니다. 특공이 나왔어요. 특별 공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배우자와 제가 예를 들어서 동시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동시에 당첨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황으로 본다 그러면 둘 다 아웃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중복 당첨이 안 돼요. 그러면은 왜 규칙 위반이야? 아웃. 그러니까 둘 다 그냥 떨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둘 중에 먼저 이제는 승인이 떨어진, 먼저 이제는 성공이 된 이 사람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현실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과거에 보면은요, 너무 불합리한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아예 청약하지 마. 이랬다니까요. 이거 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하나하나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신혼부부들이 정말로 지금 기회가 왔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자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젊은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우리 청년들에게 청약 통장 빨리 가입해. 이렇게 좀 권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청약에 당첨이 되면은 또 내 집만은 싸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이제 바뀐 제도들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해서 정부가 제대로 좀 팔을 걷어붙인 것 같은데요. 네. 다자녀 특별 공급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3명인 가구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이제 2명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이 된다고요? 경쟁률이 좀 더 치열해지는 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환영할 만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계 출산율이 0.7명,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맞습니다. 과거에 이제 다자녀의 기준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제 과거에는 3명 이상 이래야지만 다 자녀로 봤는데, 이제는 2명만 돼도 이제 다 자녀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애가 1명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애를 1명을 또 낳을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 같았으면 사실 다자녀 특공 이러고 어렵죠. 3명 이상 돼야 되는데 이제는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1명을 더 낳아야 돼. 이런 어떤 유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1명 낳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생각이 좀 바뀌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1명 더 낳아서 2명이 되면 다자녀가 되고, 그럼 다자녀의 특공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 공급에 대해서 청약을 더 보고 또 당첨이 되면은 내가 이제 내 집만을 꿈꿀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2명만 있어도 다자녀 특공에 집어넣을 수 있다. 이거 굉장히 희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신생아 특례 대출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이번에 청약 제도가 달라지면서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이 신설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인데요. 이제 공공에서 신생아 특별 공급 우선 공급이 돼요. 이게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뉴홈 공공 분양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연 3만 호 들어가고 민간 분양 1만 호, 공공임대 3만 호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무튼간에 이 공공에서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신생아 특별 공급 여기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새롭게 신설이 됐으니까 신생아 두신 분들은 꼭 한번 청약을 해보시기를 좀 권유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완화시켰거든요. 이 소득도 좀 완화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이것도 이제는 추진하게 되는데 소득 요건이 1억 3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디딤돌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돼요. 디딤돌 대출은 정말로 내 집 마련할 때 가장 먼저 알아보는 정책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 자금 알아보시면서 내 집 마련 꿈꿀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뀐 점들을 쭉 짚어보니까요. 혼인과 출산 가구에 좀 유리하도록 대대적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혼인,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동안 이제 청약 시장이 청년들에게는 너무 불리한 시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점대로 간다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쌓았습니까? 그 점수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청년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구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혼부부들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저출산 문제에 어느 정도 일조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제가 이제 젊은 분들 만나면 저는 이제 좀 젊지가 않아서 이제는 신혼부부들을 많이 만나서 물어본다 그러면 가장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첫 번째가 주거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주거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를 안 낳는 거거든요. 근데 주거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고요. 정치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거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가장 환영할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평론가님께서도 이 저출생 문제를 좀 타파하기 위해서 주거 문제 해결이 디딤돌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네. 실제 이제 외국 사례를 좀 본다 그러면 주거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 나라들이 사실상 저출산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헝가리식 모델이 있습니다. 보통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출산을 하면은요 대출을 해줘요. 1억 정도, 2억 정도 해주는데 사실 이게 아이를 낳으면 탕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이게 나경원 전 의원 아니면은 또 민주당에서 나왔던 안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낳으면은 이제 대출금은 아예 이자도 탕감해주고 원금도 탕감해주고 슬라이드 방식으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런 파격적인 대출이 아니더라도 일단 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부분들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젊은 청년 분들에게는 분명히 내 집 마련할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부 청약 중복 신청 허용과 다자녀 특별 공급 기준 완화 이런 것들이 미분양 적체 등 청약 침체 지역 회복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는 건설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일단은 PF 대출 문제인데 일단 PF 대출, 그러니까 건설사도 대출을 받거든요. 그 대출 간단한 겁니다. 내가 이제 빚을 졌으면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빚을 갚을 때 열심히 이제 소득 활동을 하겠죠. 일도 할 것이고요. 회사 생활을 할 것이고 그런데 건설사들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 분양해서 돈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양해 갖고 이제는 잔금 대출 청약자들이 잔금 대출 받고 중도금 내고 이런 것들로 이제 빚을 갚아 나가는데 사실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빚을 못 갚는 거예요, 건설사들이.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양 시장을 좀 활성화해 주는 정책들이 나온다 그러면 건설사들에게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청년 세대도 좋고 건설사도 살릴 수 있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근데 분양가 급등과 낮은 저축금리 등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계속 감소세를 보여왔거든요. 좀 해지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이제라도 좀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게 좋은 건가요? 당연하죠. 지금 저라면 무조건 가입하고요. 또한 내가 자녀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청약통장 가입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청년 내 집 마련 1, 2, 3 주거지원 정책을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이번 연도 상반기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이 있죠. 이게
청약통장 청년들 우대형이에요.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더 발전한 것인데 만 19세에서 34세이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가입하라 그래요. 왜 그러느냐? 소득이 과거에는 3,600만 원만 가입이 됐었는데 이제는 5천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럼 5천만 원 이하의 연봉이신 분들은 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주택 세대도 있어요. 조건이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무주택자면 되거든요. 과거에 이랬습니다. 이 청약통장 들려고요. 아버지 밑에 있는 사람이 떨어져 나오고요. 부모 밑에서 떨어져 나왔어야 돼요. 세대 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무주택자면 가능하고요. 이자율도요. 4.3%에서 4.5%로 올랐습니다. 아니 4.5% 청약통장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굉장히 좋은 유리한 위치이고 또한 납입 한도도요. 원래는 5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1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럼 100만 원씩 늘 수 있어요. 그럼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돼요. 이게 바로 주택드림 청약통장이고 만 34세 이하신 분들은 무조건 가입하시는 게 정말 유리하고요. 만약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 자녀 세대가 만 34세 이하다. 그럼 물어보세요 한번. 딱 오늘 전화하셔서 얘야 그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했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 안 했다 그러면 가입시키세요. 너무 좋은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건 뭐 민간 상품이 아닙니다. 이거는 청약통장이기 때문에 좋고요. 그러면은 왜 제가 이렇게 또 좋냐고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청약을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당첨이 된 거예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에는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드림 대출이라고 해갖고 정말로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줘요. 80%까지 2.2%의 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그러면 일단 청약도 넣을 수 있죠. 청약에서 당첨이 됐죠. 그럼 2.2%의 대출까지 나오다 보니 그럼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주거의 사다리가 마련된 게 청년 내 집 마련 1, 2, 3 주거 지원입니다. 애 나오면요 이자도 까줘요. 그 다음에 또 나오면 이자도 또 세이브해 줍니다. 이런 정책은 저는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 그래서 청년분들이라면 꼭 이 제도를 활용하셔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좀 꿔보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아시겠지만 지금 분양가가 너무 높아졌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평당 지금 뭐 2천만 원이 훨씬 더 넘은 상태고요. 서울 수도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는 3천 이 정도 돼요. 사실 분양가가. 그러니까 너무 높아진 상태예요. 사실 청약 아닌 이상은 청년들이 내 집 마련 뭐 서울 수도권에서 꿈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청약을 꼭 공략해라.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 청약 통장을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제는 보통 그러세요. 이제는 청약 통장을 하다가 내가 이제는 늘 돈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상 이제는 유지율이 항상 중요합니다. 뭐든지 그래요. 정부 부조 정책들, 그러니까 정부가 도와주는 정책들, 이자 높고요, 뭐 금리도 낮고요,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상 이런 분들을 봤을 때에 유지율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소득에 맞는 청약 금액을 결정하셔서 매월 꾸준하게 넣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유지할 수 있는 최저 금액이 혹시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몇만 원도 가능하세요. 과거에는 우리가 청약통장 이러면은요 사실상 10만 원 이랬거든요. KB국민은행 여기서 10만 원 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자율적금이다 보니까 2만 원도 되고요, 3만 원도 되고 5만 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제는 청약통장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알아보시기를.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겁니다. 이제 은행 가셔서 이 청약통장을 물어보면요. 바로 쉽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부동산 PF 연체율 상승 4월 위기설 확대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PF 부실이 4월 총선 이후 터질 수 있다는 4월 위기설도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권의 부동산 PF 세 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현재 금융회사들의 연체 상황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러실 거예요. 아니 PF 대출, 그 다음에 이제 부실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아마 이렇게 보실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시청하신 분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건설사 무너지면 가장 일타적으로 무너지는 곳이 바로 은행입니다. 금융 위기까지 오거든요. 왜냐하면 은행들이 건설사에 돈을 빌려주게 되고요. 그러면 건설사들이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러면 은행, 특히 이제 저축은행들이 먼저 무너집니다. 저축은행 무너지면 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저축은행인데 그럼 서민들이 또 갑자기 공중분해 돼버리는 거예요. 돈이. 물론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돈을 넣어놓으신 분들은 내가 돌려받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나와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설사들이 뭐 무너지는 거, 뭐 건설사들 위험하대. 나라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보실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나는 이미 내 집 마련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건설사들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는요.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얘기예요. 내 자산의 가치도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정보들, 이 이슈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의 쭉 보면은요, 지금 아까도 질문 주신 것처럼 건설사들한테 돈을 꿔준 은행, 금융업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은행들이 있죠. 뭐 저축은행도 있고요, 시중은행도 있고, 그 다음에 증권사도 있는데 이 증권사의 연체율이 지금 치솟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통 PF 대출이라는 걸 건설사들이 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얘기하는데 은행 건설사들이 돈이 없어요. 뭐 한 회사가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아파트 단지를 세워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은행에서 돈을 꾸게 되는데 이걸 꾸는 것이 바로 파이낸싱 그 PF 대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자가 높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갚는 형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증권사들이 그것을 또 많이 해줬어요. 대출을, PF 대출을 네. 많이 해줬는데 증권사의 연체율이 지금 상당합니다. 13.73%.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실. 네. 은행의 연체율은요, 지금 0.35%. 비교를 해보십시오. 은행은 관리를 잘했어요. PF 대출에 대한 관리를 잘해서 0%대의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증권사는 지금 13% 연체율.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증권사 중심으로 위험하다는 얘기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각에서는 부동산 PF 대출 규모와 저축은행 집중 정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근접했다고 보던데요. 맞나요? 이 이슈가 또 왜 중요하냐면 아마 악몽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금융위기 때. 왜 그러냐면 부산 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축은행이 무너졌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난리가 났었어요. 내 예금한 돈 어떡하냐. 5천만 원 이상 못 돌려받는다던데. 예금자 보호가 지금 아직도 5천만 원이거든요. 네. 그럼 5천만 원 이상은 못 돌려받는다는데 내 돈 어떻게 내 돈 어떻게 막 울고불고 그 당시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데 지금 보험연구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도 9월 말 기준으로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68조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저축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한 16%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퍼센테이지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한 18% 됐었거든요. 네네. 거의 근접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축은행에 예금을 넣어놨는데 그 저축은행에서 돈 빼야 되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지금의 이제 건정성 유지를 이제 잘 지켜 나가고 있긴 한데, 하지만 뭐 경고의 목소리는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 뭐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부동산 PF 위기가 점화된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2년 금리가 인상되던 시기에 부동산 PF 위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PF 대출이 이슈가 됐던 이유가요. 이제는 금리가 이제는 인상이 된 시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 21년도 말부터 이제는 그때부터가 이제는 위기였거든요. 네. 사실 21년도 말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부동산 완전 꼭대기층이었습니다. 딱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21년 하반기였거든요. 그때 이제는 그 전까지는 막 너무 급격하게 우상향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뭘 하느냐? 돈 벌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PF 대출을 일으켜갖고 아파트 짓기 시작합니다. 뭐 빌딩 짓기 시작해요. 그런데 금리가 이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고금리 상태가 오니까 뭐 분양 안 되죠. 뭐 빌딩 안 사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돈줄이 딱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 금리가 높아질 때부터 위험이 감지돼서 왔었고 그 위험이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흐름을 보셔야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부는 2022년 9월 강원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이후에 대규모 유동성 공급 정책을 펼쳤고 시장 안정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덕분에 전반적인 위기 확산은 막았지만 구조조정이나 부실사업장 매각, 또 청산에는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PF 부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엔 좀 역부족 아닙니까? 어렵죠. 사실 계속 지금적으로 이제 금융 안정화 정책을 내고 있어요. 금융 안정은 뭐냐면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무너지지 않도록 말 그대로 돈을 계속 빌려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건설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금융 안정화 정책인데,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뭐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경착륙 될까봐. 그러니까 경착륙이라는 건 뭐냐면 급격하게 다운될까봐 사실 이거를 우려해서 경착륙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게 금융 정책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망해야 될 기업, 한계 기업들, 우리가 좀비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자도 못 갚는, 그러니까 1 이하인 이런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한계 기업들은 이제 정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급격하게 무너질까봐 이런 구조조정을 좀 느리게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조직이 있는 거야.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염증이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럼 싹싹 도려내야 되거든요. 근데 도려내지를 않는 거죠. 계속 그냥 항생제 투여만 하고 네. 계속 관리만 하는 상태.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과감하게 도려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죠. 네. 대통령실도 금융당국도 4월 위기설에는 그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뭐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 근거가 있습니까? 뭐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정부는요 계속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4월 위기설 뭐 시장에서 돌고 있는 그거는 아니야, 지금 관리 잘 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4월 위기설, 한마디로 건설회사들이 총선 이후에 무너질 거야라고 나오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회사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채가 뭐냐 그러면 똑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열심히 영업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은행 가서 돈을 빌리든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는 회사들은요 회사채라는 걸 반영합니다. 네. 나의 회사 이렇게 담보력도 있고 신용도도 있어, 나를 믿고 나한테 투자해줘, 그럼 내가 채권 발행할게 이러면서 내 채권을 사가게끔 만들거든요. 그럼 투자자들이 이제 회사채를 사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자금을 이제는 수요를 받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큰 건설회사의 회사채가 나온다 그러면 인기가 많아요. 이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나 할 거 없이 투자해 줍니다. 그런데 중소건설사들이 지금 회사채를 발행해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채가 지금 고금리를 줘도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금리 많이 줄게, 나한테 좀 투자 좀 해줘. 안 먹혀요,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중견 건설사들마저도 돈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수급이 지금 큰 건설사 쪽만 쏠려 있고 중견 건설사들은 지금 돈 구할 데가 없다는 거죠. 은행 가서 돈 달라고 했더니 PF 대출 리스크가 너무 커서 안 해줘. 회사채 발행하려고 해도 회사채가 안 팔려. 그럼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못 구하거든요. 그럼 이제는 부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는 건설사들도 흑자,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흑자 부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영업 활동을 잘 하고 있음에도 딱 돈이 막히다 보니까 이게 망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4월 위기설이 그런 측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설사들이 과연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 시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요, 평론가님,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잠재 부실 가능성이 크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그렇죠. 이제 익스포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요.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제는 대출금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말고 위험이 도사립니다. 뭐예요? 내가 실직해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내가 뭐 다쳐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갚아야 되는데 못 갚잖아요. 그것도 이제 위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 위험, 이런 것들을 이제 익스포저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리스크도 지금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요, 신용도 위험이야. 결국에는 내가 신용도가 떨어짐으로 해서 이자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것도 사실상 이제는 위험 노출액, 익스포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에요. 뭐 신용도 하락이라든지 채무 불이행, 이런 어떤 경제적 손실까지 다 포함된 거다 보니까 이런 익스포저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살얼음판을 지금 걷고 있다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뉴스만 보다 보니 뉴스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깊게 다루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익스포저가 너무 계속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총선 이후에 건설회사 몇 개는 좀 무너질 거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얼음판을 좀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누가 가장 피해를 입을까요? 건설회사가 무너지면. 청약했던 분들이세요. 내 집만은 꿈꾸고 내가 그 아파트에서 층수 올라가는 거 보면서 희망을 품고 있는데 공사가 딱 멈춰집니다. 그러면 나는 돈이 딱 묶이죠?
아파트는 올라가지 않죠. 이자 비용만 계속 내죠. 그래서 이제 분양받으신 분들이 1차 타격이 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금융 투자를 하고 있는, 금융 안정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가 또 있습니다. 대출 금리를 놓고 금융회사와 건설회사 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PF 사업장 정상화가 낭랑을 겪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PF 금리와 수수료가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중재가 가능할까요? 뭐 정부가 중재한다 그러니까 뭐 금융권이나 뭐 대주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설회사도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야 되겠죠. 이복현 금감원장 무서운 분이세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고 사실 뭐 회계사 출신이기도 하고 또 검찰 출신이다. 빠삭하시다는 거죠. 네.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얼굴은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지만은 그 뒤는 칸나를 갈고 있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회사도 압니다. 은행권도 알아요. 그래서 뭐 정부가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쫓아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떤 이슈냐 그러면은 일단 은행권에서도 수익을 벌겠죠. 그 수익은 결국에는 이자예요. 건설회사한테 뭐 많은 이자를 받아야지만 또 금융회사들은 사실상 이제 또 수익 사업이 되잖아요. 이런 겁니다. 더 받고 싶은 거고 은행 쪽에서는. 그다음에 PF 대출을 일으켰던 이제 건설회사들은 이제 덜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간격을 지금 조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사들도 너무나 많은 돈을 받지 말고 건설사들도 어느 정도 양보해라 하면서 그 이자의 균형점을 찾아가라. 그래서 중재안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중재안이 좀 해결이 돼야지만 PF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를 좀 볼까요?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대형 복합시설 공사 현장이 있는데 공정률은 78%를 넘어섰지만 추가 공사비 3,700억 원을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태영 측은 대주단 은행을 상대로 연이자 7% 수준의 대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장 대주단은 최소 8%의 이자를 요구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격이 안 맞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주단, 그러니까 대주단은 뭐냐면은 그 태영건설에 대한 대출을 해줬던 은행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이 대주단에서 야 우리는 8% 이상 금리 받아야 되겠어. 그런데 이제는 태영건설 입장에서는 그보다 좀 더 싸게 해줘. 이게 합의점이 못 찾는 거야.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4.6%의 금리로 추가 자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6에서 7%짜리 좀 대출 좀 해달라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뭐 대주단 쪽에서는 도상 안 해준다 이런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돈줄이 막히잖아요. 그럼 공사가 딱 중단돼요. 그럼 가장 또 피해를 받는 게 거기 협력업체들입니다. 한번 일단 도산이 한번 되면요, 부실화돼서 기업이 하나 무너지면은요. 자재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것도 다 멈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돈을 적시에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지금 정부가 중재에 나서고 있고 이런 부분이 빨리 해결이 돼야지만 이게 꼭 태영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모든 건설사들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주단과 건설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공사가 뭐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분양도 되고 그러면 분양해서 돈 벌어서 갚고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는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경기 전망 아니겠습니까? 미분양이 여전히 문제인 상황이긴 한데 금리나 분위기가 엿보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버티기 작전 들어간 거예요. 지금 시장은 이제 버티기 작전 들어갔고요. 이제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지금 나온 상태고 실제적으로 이제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 그러면 투자 자산 시장으로 다시 돈이 확실하게 이제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주식 시장 완전히 지금 무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돈 몰리고 있고요. 코인 시장 보십시오. 뭐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돈이 막 몰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몰릴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버티기 작전 건설사들은 들어갔고 만약에 시그널,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본격적인 시그널이 나왔고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는 큰 돈, 우리가 고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큰 돈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미분양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될 거고 악성 미분양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결국에는 건설사들은 분양을 잘해서 돈을 회수해서 이제는 그 돈을 은행 쪽에서 맡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대출 다 갚을 거예요. 그러면서 원활하게 이제 돌아가는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가장 1차적인 조건은 금리 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정책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정부가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뭐 분양시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정책들 내놓는 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너무 청년들 정책만 나옵니다. 우리 40대, 50대 있는 분들에게도 좋은 부동산 정책을 내놔서 40대, 50대들도 자산 형성을 좀 될 수 있는 이런 길도 좀 정부가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생생법률시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